제가 저 장관 취임하고 취임식을 따로 안 해서 그 우리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도 조금 늦게 뵙고 우리 식구들도 이제 뒤늦게 인사는 하긴 했는데 이제 설렁설렁 인사하기도 하고 저자가 대충 뭔 말을 하기는 하는데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이제 실장님이나 국과장님 일부는 뭐 점심 먹거나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환경부 전체 식구들하고는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제 입장에서는 우리 환경부 식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보면 좋겠는지를 한 번 정도는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가 3분짜리도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츠를 넘어가면 잘 안 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점심 때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중간에 맞추면 상품권을 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또 너무 비싸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2만 원짜리 상품권을 1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대신 요즘은 뭐 제미나이니 챗 GPT니 얘들이 너무 똑똑해서 금방 검색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영상광 청장님처럼 이거 다 그냥 줘요. 그러니까 뭐 메모하는 척 하면서 나중에 바로 검색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옆에서 누가 검색하는지를 보고 신고하면 드리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키면 돼요? 어떻게 넘겨요? 이걸로. 오케이. 가급적이면 근무 시간 안에 마치는 걸로.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저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쓰려고 했었는데 못 썼습니다. 바빠서.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저 제목의 책을 꼭 한번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 문명 얘기를 하는데 제가 키는 작아도 스케일은 큽니다. 정치인 중에 문명 얘기를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 이 문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폴 고갱이 1897년부터 8년 사이에 타히티의 여인을 그렸잖아요. 폴 고갱이. 거기서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타히티로 돌아갑니다. 타히티에 돌아가서 그림이 멋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목이 끝내줘요. 멋있지 않습니까? 제목.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구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의 철학적 사유 능력을 표현하는 정말 미술사의 가장 멋진 제목을 달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 오른쪽 끝이 이제 막 탄생했을 때고 중간이 성인기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사후 세계를 작품 하나에 담아놨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폴 고갱이 고흐하고 헤어지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딸은 죽고 본인은 우울증 걸리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아마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딸은 사랑하는 딸은 죽었는데 그러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목을 저렇게 멋지게 붙였습니다.
혹시 우리 그 옆에 계신 식구는 조남이 어떻게 돼요? 조 선생님은 저런 고민 안 하고 삽니까? 잘 안 해봤습니까? 해보고 삽시다. 이 우주상의 모든 생명종 중에 유일하게 저런 고민을 사는 유일한 종이 우리 인류입니다. 가벼운 퀴즈 하나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그림, 내가 실물을 보고 싶다.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써 있어? 에이, 저거 안 되겠다. 이거는 저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 저기 있네. 예. 보스턴 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작품은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3층에. 제가 그 그림을 일부러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피카소 그림 옆에 담벼락에 딱 붙어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읽어봤다. 책을 잘 안 읽으시는구만. 저기 뒤에 읽어보셨어요? 그 서문에 보면 저런 표현이 나오죠.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아는 만큼 실제로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편 서문에 나오는 조선시대 학자의 말을 인용한 유홍준 교수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진짜로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왕에 우리 환경부 식구들은 지구적, 우주적 사고를 갖고 세상을 좀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저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972년에 우리 인류가 최초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아폴로 12호라고 되어 있는데 아폴로 17호에서 찍었습니다. 달 탐사를 하는 과정에 달에 도착하기 전에 그 우주선 안에서 카메라를 지구를 바라보면서 찍었는데 마침 태양이 그러니까 지구하고 그 우주선하고 그 반대편에 태양이 있어서 가장 멋지게 지구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인류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지구 그림 있죠. 국경도 있고 색깔도 다르고 저 공산 국가는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자본주의 국가는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금 이렇게 찍찍 그어놓고 그런 곳이 우리가 사는 지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찍어보니까 국경이 없더라.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의 덩어리인 것 같더라. 새로운 사고를 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50년 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우리가 최초로 이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구 사진입니다. 지구 보이십니까? 저 화살표 해놨는데 이 사진을 찍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발사가 됐는데 당시 칼 세이건이 미국 나사의 자문관이었습니다. 이 자문관이 원래 보이저의 탐사의 목적은 목성과 토성을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 이제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때 토성을 통과할 무렵에 칼 세이건이 나사의 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카메라를 돌리자. 지구를 찍어보자. 그런데 그 나사의 국장이 반대를 합니다. 야, 그러다 고장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목표 달성을 못합니다. 보이저가 계속 날아갑니다. 그래서 해왕성을 통과할 무렵에 해왕성 지나면 이제는 태양계를 벗어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때 나사의 국장이 바뀝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제라도 찍어보자. 그래서 카메라를 돌립니다. 지구를 향해서. 우리 인류의 손으로 가장 먼 곳에서 찍은 우리 지구 사진입니다. 느낌이 옵니까? 성함이? 김 선생님? 네.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러면 가벼운 퀴즈.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저 사진을 찍은 보이저 1호는 몇 년도에 발사됐을까요? 가볍게. 저기 75년? 아닌 것 같은데. 저기 77년. 네. 그 옆에 뭐 이거 안 봤죠? 1990년? 그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이저 1호가 촬영한 거고 보이저 1호가 발사된 것은 77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빨리 주세요. 77년입니다. 참고로 보이저 1호보다 보이저 2호가 먼저 출발합니다. 원래 1호가 먼저 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뭔 사고가 나가지고 2호가 먼저 출발했는데 나중에 1호가 먼저 우주로 날아갑니다. 이 사진을 찍게 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동영상을 만듭니다. 그 코스모스 동영상을 만들고 그 동영상 이후에 책을 씁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 나 코스모스 읽어봤다.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사두기는 했다. 두껍죠. 배고 낮잠 자기는 딱 좋죠. 그 책 서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책 칼 세이건이 책을 쓴 취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서문에 이 광활한 우주와 영겁의 시간 속에 행성 지구에서 이 찰나의 순간에 칼 세이건의 세 번째 부인 이름이 앤 듀류안입니다. 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성 지구에서 이 찰나의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표현입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우주적, 지구적 시각을 갖게 되면 이 우주에서 보면 한강의 모래알마다 작은 그런 행성 안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100년도 채 못 살고 살다 죽을 텐데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칼 세이건이 그의 아내 앤 두리안에게 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고 돌아가서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시간인지, 이 우리가 행성 지구 안에 세종시에서 오늘 9월 3일 날 5시에 이 공간에서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의 순간들입니다. 저랑 있어서 기적이라는 건 아니고 한순간순간이 숨쉬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사유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서문 맨 마지막에 써 있다. 그동안 그 책 베고 낮잠만 주무신 분, 책은 아직 집에 있다. 책은 아직 집에 있다. 돌아가셔가지고 꼭 그 서문 마지막 줄에 칼 세이건이 한 얘기를 꼭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뭐요? 이건 왜 나오지? 그 칼 세이건이 동영상으로 코스모스를 만들었습니다. 13편짜리입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그 칼 세이건이 죽고 나서 그 세 번째 부인 앤 듀리안이 리메이크작을 만듭니다. 그 리메이크작 13편에 보면 칼 세이건이 지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서사가 나옵니다. 4분짜리 동영상인데 한번 이 지구적 시각을 갖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분짜리. 제 얘기가 아니라 칼 세이건 얘기입니다. 이 양반은 이제 원판에서는 칼 세이건이 나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후에 사자이가, 여기도 이제 미국의天文物理학자인데 닐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하고 이렇게 하시죠. 돌아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검색하면 요게 나옵니다. 뭐가 안 됩니까? 네.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생략하는 걸로 합니다. 꼭 한번 보세요. 이게 4분짜리니까 투자할 만합니다. 이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구 밖에 다른 행성으로 여행할 수는 있다. 그런다 정착할 수는 없다. 우리가 화성을 방문하거나 혹은 다른 행성을 방문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아직 살 수 없다. 이게 그러하므로 우리 인류는 지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뭐가 시원치 않아요? 이게 뒤로 죄송.
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조금만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46억 년 전. 그건 퀴즈가 아닙니다. 이 지구는 정말로 기적 같은 행성입니다. 이 지구에 특히 온대 지방에 사는 곳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사계절이 생겼을까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몇 도 기울어졌죠? 23.5도 기울어졌습니다. 그게 퀴즈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 왜 기울어졌을까요? 주옥이. 그 운석의 이름은 뭔가요? 그게 퀴즈입니다. 네. 주세요. 네. 우리가 조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조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게 지구가 만들어진 초기에 화성만한 크기의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운석입니다. 그 화성만한 크기의 이 행성 테이아가 지구에 부딪힙니다. 굉장히 큰 운석이죠. 그때 지구에 골 때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테이아가 이렇게 부딪힙니다. 골 때리죠. 이 기울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서 자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똑바로 돌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골 때리는 일이 없었으면 사계절이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구가 움직입니다. 속도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늘 중력 덕분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구가요, 어느 속도로 돌고 있는가? 1시간에 1600km의 속도로 자전합니다. 지구 둘레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만 킬로. 퀴즈가 아니었습니다. 4만 나누기 24 하면 나오는, 한 바퀴 돌면 제자리입니다. 근데 그게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1시간에 얼마나 갈까요? 10만 킬로의 속도로. 우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10만 킬로의 속도로 돕니다. 그런데요, 그 태양계가 뭐야? 잘못 돌렸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2만 7천 광년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 태양계는 저 중심에 있는 궁수 자리에 있는 블랙홀을 중심으로 돕니다. 한 바퀴 돌면 1은하년이라고 합니다. 1은하년은 몇 년일까요? 우주의 나이. 1은하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기 2억 2천 조금만 더 써봐요. 조금만 빼봐요. 따고 뭘 주려고 해도 안 되네. 2억 2천하고 2억 4천 사이는 뭐가 있어요? 2억 3천만 년. 2억
3천만 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여기서 퀴즈. 그건 퀴즈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움직일까요? 못 맞추겠지? 자, 챗GPT 허용합니다. 최고로 빨리 1은하년은 1시간에 누가 빨리 검색하나? 안 되겠어요. 이 퀴즈가 1시간에 79만 킬로로 지구가 움직입니다. 우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유럽 가는데 시속 800km짜리 비행기를 타고 가도 참 시속 800km는 아니죠. 800km를 넘어가는 거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시간 참 오래 걸리고 지구가 왜 이렇게 크냐. 저 브라질이라고 갈라치면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주가 큽니다. 그런데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은하만. 이 우주의 은하의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 우리 인류는 어떻게 알았냐?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리 은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가 처음으로 발견했을까요? 퀴즈. 우주적 시각을 좀 가지시. 그 사람이 우주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뭐가 지금 나왔다. 그러니까 나오네. 그거 손 들고 얘기해야. 예, 저기 뭐 주세요 이제. 예, 허블이 1929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슨산 천문대에서 우주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은하와 다른 색깔의 흔적이 보이더라. 소위 변광성이라는 건데,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 은하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0만 광년인데 그거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우리 은하가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다른 은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6억 년짜리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최근의 과학적 발견들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의 이름이 뭡니까? 안드로메다입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와 매우 친숙합니다. 그게 우레메를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 영화, 로봇 영화에서 주로 나왔었습니다. 이 은하가 자세히 보니까요, 한두 개가 아니더라 라는 사실을 1929년 이후에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인류가 엄청난 발견을 하나 합니다. 은하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은하가 매우 규칙적인 방법으로 멀어지고 있더라. 멀어지고 있더라. 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계속 멀어지고 있던 게 과학적으로 사실이면 과거에는 줄어들었겠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랬겠지 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론 물리학 영역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결국 우주의 시작은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는 과학적 추론을 하기 시작하고 검증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현재 천문우주학의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빅뱅입니다. 퀴즈, 넌센스. 빅뱅의 다음은 무엇일까요? 네? 동방신기라고. 대성이가 있었던 그룹이 빅뱅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기 미안한데 다 저 핸드폰 꺼내가지고, 아예 안 들고 왔어요? 꺼내가지고 유튜브에서 빅뱅에서 문명까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뜹니다. 빅뱅에서 문명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빅뱅은 지금으로부터 137억 6천만 년 전, 그래서 대략 137억 년이라고도 하고 138억 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소위 시공간이 처음으로 탄생합니다. 소위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38만 년 후에 처음으로 빛이 빠져나옵니다. 소위 인플레이션이 그때 시작이 되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수소와 헬륨입니다. 이 우주상에 처음으로 수소와 헬륨, 대략 98%의 수소와 2%의 헬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이 뭉치기 시작해서 별이 되고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검색하셨어요? 10분 40초인가 그렇죠? 돌아가서 꼭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137억 년의 우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6억 년의 지구사가 있습니다. 38억 년의 생명사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진화 끝에 나온 우리 인류사가 있습니다. 인류사는 맞다고 누가 얘기했죠 지금. 네. 인류사는 길게 보면 700만 년이고 짧게 보면 호모 사피엔스에서 보면 대략 한 20만 년 삽니다. 맨 마지막에 문명사가 있습니다. 그건 대략 10,000년, 14,00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그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역사만 이해하는 것, 그 무슨 단군이 진짜로 무슨 곰과 호랑이가 무슨 마늘 먹고 뭐 먹고 했다는 게 그게 맞아? 그거 가짜잖아. 로 시작하는 역사. 세계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문명사부터 대체로 시작합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나일, 황하, 인더스 등에서 각각 문명이 시작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우주 전체의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역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걸로 세상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전체사를 한번 이해해 보시라. 그래야 환경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는데 도움이 된다. 적어도 저랑 무슨 대화를 할 때 스케일이 좀 비슷해지면
승진도 빨라질 수 있다. 퀴즈를 어디서 또 내야 되나? 이게 지구 46억 년 사의 변천사입니다. 지구 역사를 24시간이라고 46억 년을 24시간으로 치환하면 우리 인류는 대략 2초 전에 출현하고요. 산업혁명은 0.37초 전에 시작합니다. 46억 년을 24시간이라고 치환해서 보면, 그런데 이 전 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인류가 출현합니다. 인류가 유인원하고 분기해서 우리랑 가장 DNA가 비슷한 종이 침팬지입니다. 98%의 DNA가 일치합니다. 96% 일치하는, 7% 일치하는 종도 있습니다. 고릴라.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인류가 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700만 년 전에. 퀴즈. 왜 내려왔을까요? 네? 먹이를 찾아서 내려옵니다. 나무 위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 기후변화가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가 퀴즈입니다. 저 뒤에 손 들었습니다. 네? 네,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시군요. 네. 제가 한번 권했을 텐데, 아까 보셨던 닐 타이슨이 나레이션을 한 코스모스 리메이크작 13부작 그걸 보시면 그 안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대충 상상력이, 네, 못 맞추시는군요. 몇 장 남았습니까? 그래요? 네. 어려운 문제인가?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거는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이지 우리 인류가 내려온 이유는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인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출현하는데 호모사피엔스류 이전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합니다. 먼 조상이. 근데 그때 당시 아프리카는 지금 아마존처럼 굉장히 밀림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워져서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만 대륙이 달라붙습니다. 그 사이로 해류의 흐름이 있었는데 해류의 흐름이 끊깁니다. 두 대륙이 달라붙어서. 그 전까지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700만 년 전에. 근데 그 700만 년 전경에 대륙이 달라붙습니다. 해류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림이 사바나 시대로 바뀝니다. 나무에 의해 더 생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단합니다. 땅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코끼리나 사자가 나타나면 다시 나무 위로 도망가야 됩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 과정에서 직립하는데 350만 년이 걸립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는 역사입니다. 루시 압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종의 이름이 루시입니다. 왜 루시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네? 아닙니다. 오, 팝송. 누구 노래라더라? 비틀즈의 노래 제목을 그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아프리카 서부에서 발견할 때 그 노랫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노래에 나오는 제목을 따서 루시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맞춘 거요? 저쪽이 맞춘 것 같대. 예. 저기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라고 이름 정해진 것을 내가 꼭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케냐의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 인류가 직립하고 불을 발견하고 뇌가 커지기 시작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산업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세상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편리한 사고를 하나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이 창조한 거야. 이 모든 것은. 그랬겠지. 이 복잡한 우주 질서를 어떻게 만들었겠어. 신이 창조한 거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저 밑에 그림이 설명합니다. 저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왼쪽에 있는 거?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종의 기원의 책 안에 보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합니다. 모든 생명종은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진화한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1859년에 소위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소위 진화론의 효시에서 처음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신이 창조했지. 모든 생명종은 현재의 상태 그대로 신이 창조한 거야 라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살았는데 22살 나이에 해군에서 세계를 돈다고 하니까 그 해군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의 서편에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가서 봤더니 저 핀치 새가 거기가 화산섬이 한 9개가 떨어져 있대요. 그 섬별로 먹이의 특성에 따라서 새의 주둥이가 다르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고 종은 변화하는 건가 보다 라고 하는 가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를 20년 정도 추가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씁니다. 퀴즈. 이 책을 낼 때 찰스 다윈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다윈은 굉장히 부잣집 자식이었습니다. 원래 의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적성이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신학자가 됐습니다. 신학자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신학자가 그게 아니고 모든 생명종은 하나의 나무에서부터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진화한 거야 라는 얘기를 신학자가 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데카르트가 한 얘기 아니에요? 사르트르가 한 얘기인가?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그 얘기 같은데. 찰스 다윈이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신학자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모든 생명종은 진화한 거야 라는 책을 쓰면서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심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책을 씁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그 생명종이 그렇게 진화했다고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진짜로 만나보자 라고 해서 소위 게놈 프로젝트를 1990년대부터 전 인류의 과학자가 모여가지고 실제로 각종의 DNA를 역으로 추적합니다. 그게 2005년인가 6년에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이게 그 그림입니다. 모든 종은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했다. 과학적으로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윈의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믿으십니까? 뭐 떠들고 있어. 난 여전히 창조론이 옳다고 생각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과학 얘기입니다. 저는 저 과학 얘기를 접하면서 진짜로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풀꽃이나 들꽃이 나랑 조상이 같아? 이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 환경부가 왜 생태를 보존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내가 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전에 사실상 DNA를 공유하고 있었던 존재들. 인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종의 뿌리는 사실상 같고, 그러함으로 모든 생명종은 다 우주에서 소중한 존재들이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돌아가서 저 장관이 뻥 쳤는지 안 쳤는지 게놈 프로젝트를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져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 인류에게 현재 세 가지 숙제가 크게 있습니다. 분류하자면 한 가지는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기후 문제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류사가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언제나 불평등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특히 원시 시대를 넘어서면서 봉건제 시대에는 누구는 왕으로 태어났고 누구는 노예로 태어났고 누구는 백정으로 태어나서 각기 다른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 등을 보면 그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장애가 있고 누구는 장애가 없고 누구는 고시 패스했고 누구는 9급으로부터 시작했고 이런 등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가 보면 이 우주의 생명체는 하나의 뿌리였고 모든 생명체는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특히 20세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소위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거대한 싸움이 있었고 마치 공산주의로 가면 성공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면서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의 숙제. 또 하나의 숙제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2022년인가요? 2023년 10월 달에 챗 GPT가 등장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때만 해도 약간 충격은 있었지만 체스 이기는 거나 뭐 바둑 이기는 거나 뭐 그게 그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계를 어떻게 잘 다루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인류사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문제입니다. 원그림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클린턴 때 클린턴이죠.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했던 엘고의 책에 보면 그 2006년도 판일 겁니다.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됐고요. 그 책에 보면 요 도표가 나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위에 파란색이 이산화탄소 농도고 아래가 지구의 온도입니다. 60만 년 전, 80만 년까지 돼 있네. 전부터 남극에 있는 빙하의 드릴을 뚫어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온도가 어떻게 상호 연동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오면 지구 온도도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저 시점이 언제냐? 산업혁명기입니다. 1780년대부터 올라갑니다. 우리 지구는 여태껏 단 한 번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280ppm을. 그런데 지금 얼마냐?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만 이게 더 최근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킬링 곡선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톱날 같잖아요. 그래서 킬링이라고 한 모양입니다. 저기 있으니까
알 텐데 저 오른쪽에 있는 킬링 곡선은 어디에서 측정한 건지 보이시죠?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루아 대기 측정소에서 측정한 겁니다. 2025년도에 마우나루아 측정소에서 기록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427, 지구 평균은 422, 대한민국 기상청이 측정한 바로 안면도는 430, 제주도는 429, 울릉도는 428.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입니다. 퀴즈. 저것은 왜 칼날이 됐을까요? 어디 근무해요? 아, 네. 저기 주시고 그분이 누구에게 선물하게 해주세요. 네. 누구 주세요? 지금 주든가 이따 주든가. 네. 네. 이 한 해에 칼날이 두 개 생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구를 자세히 보시면 북반구에 육지가 훨씬 많습니다. 북반구에 육지가 많을 때 여름이 오면 나무가 잎이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흡수할 때 내려갑니다. 남반구에 여름이 오더라도 남반구에는 육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겨울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그때 낙엽에 붙어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그러면 칼날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매년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저게 지구의 현실입니다. 저게 430까지 간 겁니다. 참고로 제가 몇 번 최근에 얘기합니다만 1년에 3ppm씩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합니다. 제가 기후에 관심을 가질 때만 해도 2ppm씩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훨씬 빨라진 겁니다. 3ppm씩 올라가는데 아까 그 그래프 보셨던 것처럼 정비례합니다. 1.5도씨를 지난해에 돌파했습니다. 430. 이 상태대로 가면 6, 7년 후에 450ppm을 찍습니다. 그 450ppm은 진짜로 우리 인류가 넘지 않아야 될 선입니다. 450ppm은 지구 온도 기준으로는 2도씨가 올라가는 선입니다. IPCC 6차 보고서가 가장 최근 보고서인데 2019년 대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0% 감축을 해야 된다.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2030 NDC, 2035 NDC 안에 실제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큰 재앙이 온다. 저기 IPCC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2도씨를 돌파하는 순간 사실상 세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다. 3도씨를 넘어서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문명 체계가 붕괴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그 2도씨 돌파가 우리 자식 때가 아니고 2100년도에 무슨 북극물이 남극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조금 올라간다 이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기후 체계를 바꾼다.
진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6, 7년도 어쩌면 한가한 얘기가 될지 모른다. 국회 앞에 가면 지구시계가 있습니다. 1.5도씨 의원회관에서 본청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건 독일의 한 시민단체가 과학단체가 만든 건데 1.5도씨까지 4년 몇 개월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틀린 시계입니다. 내가 그래서 의장들은 빨리 그거 띄워라. 이미 돌파했다. 이대로 가면 지구상의 생명종의 폭발적인 생명종의 탄생 이래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실제로 6번의 멸종이 올 수 있다. 그 6번째 멸종의 주인공은 우리 인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가면. 근데 더 절박한 얘기는 공룡은 지가 멸종할지를 몰랐다. 6,800만 년 전에 멕시코판 옆에 유카탄 반도에 직경 10km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져서 핵겨울이 왔는데 공룡이 알 리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다. 이대로 가면 문명이 파괴되고 멸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심각하죠. 바꿔야 해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환경부의 몫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 부처로 보면 기재부 몫입니다. 성장의 방식,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 대학교 때 고시 볼 때 맨큐의 경제학을 봤다. 맨큐의 경제학이 전형적으로 소위 수요 공급에 따른 신자유주의 경제학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제학은 무한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 지구가 유한하다. 지구의 유한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생태계와 삶의 체계와 경제성장 방식을 새로 짜야 한다. 실제로. 내가 그 방식을 새로 한번 짜보겠다 라고 하면 요 책이 도넛 경제학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학자가 쓴 책인데 도넛 경제학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만 애플이 실제로 지구가 유한하다는 걸 전제로 한 새로운 기업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주주총회를 할 때 애플이 이 보고를 합니다. 얼핏 보면 어느 환경단체의 보고서 같은 느낌인데 작년 대비 올해 히토류는 얼마를 줄였고 주석은 얼마나 재활용했고 코발트는 얼마나 재활용했는지를 보고합니다. 애플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애플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24/7입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산화탄소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나 혹은 원자력에 의존해서 지구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소위 애플이 만드는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로 바꾼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그래서 저희 애플의 CEO가 한 얘기입니다. 기업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힘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저런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지구가 망한다. 인류가 멸종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 애플은 더 이상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고 소각하는 이런 단선적 방식에서 벗어나겠다. 우리가 만든 모든 제품은 기존의 애플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을 재활용하여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무슨 뭐 행사죠. 뭐라고 에코 디자인?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물질을 재순환하여 더 이상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인간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전 지구 기업 중에 가장 열심히 해보겠다. 이건 누구 일입니까? 애플의 얘기지만 환경부의 일이기도 합니다. 전임 장관님 뵀더니 SDG 17개 목표를 상징하는 배지를 달고 계시던데 달고 계시네. 유엔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은 지구상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 였습니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생태계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유엔이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위 SDG 목표를 17개를 정해서 이것을 매년 점검하고 각 국가는 4년 단위로 점검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항목이 요 7번하고 13번 그러니까 전체 항목에 2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엔과 국제기구가 어떻게 움직이냐? 저 2개 항목이 호랑이 꼬리인데 호랑이 몸통을 움직입니다. SDG 회의가 가지고 뭐 논의했다 뉴스에 안 나옵니다. 캅 30 가서 뭘 했다 뉴스에 나옵니다. 왜? 저게 훨씬 절박하고 급해졌거든. 다른 과제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매우 절박하다. 다른 문제가 안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숙제들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그 절박함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 얼마나 줄여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 숙제이기도 합니다. 논의로 합니다. 시간 지났네. 약속 못 지켰네. 5분 내로 마무리하죠. 이거 PPT 자료 나중에 다 공유할 테니까요.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석탄과 석유와 석탄과 천연가스 이 화석연료를 산업과 전력과 수송과 건물에서 쓰고 있는데 요만큼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경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1년에 그게 원자력이 좀 있긴 합니다만
238조 원을 수입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수입하지 않으면 240조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그 240조 원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히트펌프를, ESS를, 전기차를 바꾸는 데 쓰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소위 한계 비용 제로입니다. 초기에 투자비는 들지만 초기 투자비 이후에는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정도. 약간의 수리비 정도는 들죠. 석탄 발전소를 짓더라도 계속 석탄 발전소를 수입해서 소위 원가라는 게 듭니다. 뭐가 더 유리합니까? 전방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요 숙제는 어차피 우리 업이니까 오늘은 생략합니다. 실제로 바꿀 수 있겠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구청장 때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100%는 아니지만 단열과 히트펌프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로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유기농으로 밥 먹고 비행기도 수소나 전기 비행기 타고 삼겹살 올라오는 돼지의 소의 분뇨도 바이오가스로 바꾸면 실제로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문명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요 식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일 겁니다. 몇 장 남았어요? 상품권?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상품권을 다 안 드렸네. 뭐요? 그만하라는데 이거? 이거 마지막 장이니까 이거 한 장만. 아까 빅뱅에서 문명까지 꼭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문명은 이제 크게 보면 단일한 문명이지만 쪼개면 소위 이제 문명의 시작 지점이 있었고 그 시작 지점은 농업혁명과 함께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상당 기간 농업 기반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776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하면서 석탄을 대량으로 쓰면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석탄과 기차를 활용해서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합니다. 헨리 포드가 2008년도에 소위 T형 자동차, 까만색 자동차를 만들고 2013년도에 소위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차량을 대당 한 대 만드는데 12시간이 걸렸는데 한 대 만드는데 1시간 반으로 혁신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솔린을 넣은 자동차가 대중화됩니다. 그게 1913년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그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 기반에는 석탄과 석유로 만드는 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만 문명사적으로 보면 탄소 문명.
우리는 그 문명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우리 인류가 멸종할지 모른다. 적어도 세계 경제가 붕괴하거나 매일같이 폭염과 극한호우와 가뭄과 산불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늘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될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이 문제를 벗어나려면 실제로 석탄, 석유, 가스와 결별해야 한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려면 실제로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자력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를 짜야 되는데 그거는 문명 체계가 바뀌는 일이에요. 탈탄소. 그걸 우리가 녹색 문명이라고 해보자. 중국은 시진핑이 그것을 생태 문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이 전인대를 하면 3대 과제 중에 늘 하나로 생태 문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광과 풍력과 전기자동차와 전기 오토바이와 소위 탈탄소로 가는 속도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속도를 고려해 보면 조금만 속도가 늦으면 이 새로운 문명 체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이 새로운 문명 체계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 제조업 경쟁력과 누구보다 빠른 의사결정 혹은 공감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한때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3년을 까먹어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년간 또 앞으로 5년간 요 10년 사이에서 이 탈탄소 녹색 문명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기에 우리는 농업국가였고 2차 산업혁명기에는 우리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지지리도 못 났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때도 나름의 역사와 가치와 전통은 있었습니다만 요 새로운 탈탄소 녹색 문명기에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냐. 그거는 오직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만 그게 환경부의 일이다. 인간이 자연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모든 생명체도 우리와 같은 위대한 존재들이니 그들과 함께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우주 이야기를 듣기에는 1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우주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는데 저거 어떻게 주지? 줘봐요. 내가 짧은 퀴즈로 저 마저. 예. 짧은 퀴즈로.
아 그래요? 그럼 2개만 쓰고 나머지 3개는 퀴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데 그 도대체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섞여 있는 거야? 430 ppm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섞이길래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100만 분의 430개. 대기 중에 있는 분자 100만 개 중에 430개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섞여 있는 게 430 ppm인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퀴즈. 우리 대기의 구성 분자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틀렸어. 근데 틀렸어.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 저기 나머지가 뭐라고요? 거의 맞췄는데 맞춘 걸로 치고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 나머지가 기타 등등 이산화탄소, 뭐 헬륨 등등. 그러니까 그 1%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퀴즈. 올해 나이가 몇 살? 24살. 우리 태어난 나이는 그럴 텐데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의 비중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30조 개라고 내 기억하는데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비중 퀴즈. 네. 뭐 봤다 지금. 예, 얘기해 봐요 그래도. 예. 비중을 얘기하려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비중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65%가 산소입니다. 18%가 탄소입니다. 9.5%가 수소입니다. 3.2%가 질소입니다. 합해 보십시오. 이게 95가 좀 넘을 겁니다. 나머지가 칼슘, 칼륨, 인, 황, 마그네슘, 철 이걸 다 합하면 한 5%쯤 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몸의 9.5%를 이루고 있는 수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네. 우주가 탄생하고 첫 번째로 만들어진 물질이 수소입니다. 모든 물질의 어머니는 수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시 융합에 융합을 거듭하면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24살입니까? 138억 더하기 24살입니까? 나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 존재는 그 하나하나의 생명체가 우주와 같습니다. 전체 우주가 있다면 한 명 한 명의 생명체는 소우주와 같습니다.
내가 소우주이면 남도 소우주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들꽃도 소우주와 같은 존재.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느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특히 인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과학은 138억 년 전부터 진화를 거듭한 생명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하나의 개체는 모두 소중한 존재들. 그 소중한 존재들이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사라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구를 지킨다 이런 표현은 잘 안 맞는 거고, 지구 안에 인간이 행복하게 영속해서 우주적 존재들이 칼 세이건이 앤 듀란에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 찰나의 순간들을 기적처럼 여기고 다른 생명종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마치겠습니다.